보신 대로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의 통합과 연계한 안철수 대표의 재신임을 묻는 전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압도적 다수가 통합 찬성 입장을 밝힌 만큼 안 대표는 통합 절차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분과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최진 세안대 부총장,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안녕하세요. 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민의당이 오늘 오전 전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23%의 투표율을 보였고요. 그중에서 75%에 가까운 당원들이 안철수 대표의 재신임을 선택을 했습니다. 일단 안철수 대표의 전당원 투표라는 승부수가 통했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저는 이제 승부수라기보다는 예견된 수순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안철수가 아까 조금 전에 한자 선언까지 얘기했지만 산과 물이 가로막아도 전진하겠다라는 안철수 본인의 로드맵대로 가겠다라는 그런 확고한 의지, 이게 이제 바로 이제 통했다고 보는데요. 돌이켜보면 안철수 대표가 보면은 상당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말하자면 이합 집산의 정치 상당히 능했던 것 같아요. 보면은 2011년에 박원순 서울시장 선거 때도 보면은 같이 합했다가 나중에 깨졌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2012년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하고 합했다가 다음에 깨졌고, 그리고 이제 2014년에도 김한길 대표하고 합했다가 다시 이제 깨져서 이제 당을 새로 만들었고, 요번에도 지방선거 앞두고 이제 박지원 대표하고 합했다가 깨지는 이제 이런 상황을 보이고 있는데 상당히 그런 이합 집산의 정치에 능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이제 세월이 흘러서 그런지 몰라도 안철수 대표가 상당히 좋게 보면 내공, 강철수, 독철수 이런 면모를 상당히 보여준 것 같습니다만은 이제부터 그런 당 내부의 어떤 공격, 이걸 심하게 또 겪어내는 진짜 안철수의 어떤 정치 실험이 시작됐다고 봅니다. 네, 사실상 내용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해 주셨는데, 앞서서 이 조배숙 의원, 통합 반대파 의원들의 이 기자회견 내용도 보셨습니다만 이 투표율이 23%밖에 안 되고 이 중에서도 찬성이 75%밖에 안 된다. 결국 이 통합 반대를 당원들이 확인해 준 것이다. 안철수 대표가 불신임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안철수 대표는 통합을 원하지만 지금 통합이 부른 분열의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역설적인 현상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과연 이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 안철수 대표를 중심으로 한 정치 실험이 진행 중이라고 봅니다. 한국의 정계 개편이 쭉 있어 왔지만 네. 지역을 배경으로 해서 정치 연합이라든가 지역 연합 정권이 성공한 적은 있어도 이것이 지속돼 가지고 이어진 것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유권자들이 만들어준 지역, 정치 지형을 인위적인 정계 개편, 지도자나 보수를 중심으로 한 인위적인 정계 개편이 성공한 적이 없다는 것이 저는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마찬가지로 지금 조배수 의원이라든가 통합 반대파들이 주장하는 것은 3분의 1이 넘지 않으면 그런 겁니다. 당원제 25조에 규정된 의결 정족수가 3분의 1인데 이것이 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무효다. 물론 가처분은 기각이 돼서 법원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정당에서 알아서 하라, 이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통합 찬반 투표가 진행이 됐는데 반대파에서 노리는 것은 그겁니다. 3분의 1 규정도 있지만 지난 오세훈 선거에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을 관련해서 2011년도에 무상급식 확대 문제로 해서 주민투표를 했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당시에 오세훈 시장의 투표율이 25.7%, 그리고 개봉 기준이 33%였기 때문에 개봉하지 못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반대파에서 하는 것인데, 안철수 대표를 중심으로 한 주류 측에서는 이것이 아니다. 당에는 지금 당무위원이 있고 당무위원회에서 당헌 당규를 해석할 권한이 있고 지난 당무위원회를 열어서 이번 찬반 투표는 3분의 1이 넘지 않아도 이것을 인정하는 걸로 이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것에는 하자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양쪽의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 결국은 양쪽 다 저는 맞다고 봅니다. 다만 정당이 같이 되려면 둘 다 화합적인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네. 각자 지금 다른 해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갈라설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결국은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 통합을 명분으로 해서 호남을 중심으로 한 호남 세력들은 이번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이탈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이번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다른 선거, 호남을 중심으로 해서 또 다른 정당이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진 그런 지금 통합 국면이라고 봅니다. 그런데요, 과거 이제 정당사를 보면은 당 내에서 이렇게 찬반에 논란이 팽팽할 때 결론은 어떻게 났느냐,
결국은 실말로 얘기하면 어느 마음대로 결정이 났습니다. 네. 말하자면 힘 있는 사람의 이제 판결이 결국 이제 결론이 됐는데 말하자면 안철수 대표가 사실상 당 대표 현직인데다가 사실 대의원 후보보다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논란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제 안철수 대표의 그런 이제 의견대로 된 거고 뭐 최근에 아시다시피 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도 물갈이 할 때도 결국 상당히 반대 친박계가 있었지만은 결국은 또 본인 의지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통합 이 로드맵도 결국은 안철수의 어떤 의도대로 그렇게 기관차처럼 달려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지금 통합에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에서 부딪히는 지점 중에 하나가 이 반대쪽에서는 보수 야합을 저지하겠다. 다시 말해서 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이 결국은 한국당까지 염두에 둔 통합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 안철수 대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선을 긋지 않았습니까? 일단 교수님께서는 앞으로 이 부분이 어떻게 흘러갈 것을 전망하십니까? 안철수 대표는 지난 대선에 출마를 했었고 앞으로 대선에도 저는 출마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안철수 대표의 눈은 차기 대선에 가 있다. 차기 대선에 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바른정당과 통합해서 정당의 파일을 전국 정당화 시킬 필요가 있고 차기 대선의 프레임은 저는 분명히 정해졌다고 봅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세력이 있고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을 중심한 보수 정당이 있고 그다음에 국민의 정당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흐트러져서 결국은 민주당 후보와 그리고 보수당 후보가 서로 맞붙게 될 텐데 안철수 후보가 민주당에 가서는 승산이 없다고 보는 것 같고 이런 차원에서 이참에 호남 의원들과 결별을 하더라도 보수 정당 중심으로 묶여가지고 2단계 정계 개편으로 한국당과 마지막에 후보 단일화를 놓고 경선을 하는 그런 시너지 효과를 내서 민주당 후보와 맞붙는 이런 전략으로 지금 안철수 대표는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나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뿐이고 이것이 뭐 안철수 대표의 계획된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지만 제가 적어도 볼 때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TK와 호남이 서로 맞붙어가지고 정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정치 문화가 우리는 지역주의 정치가 지금 상당히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안철수 대표가 바른정당과 합치면 호남 의원들은 여기서 빠져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과거에 2006년도 5월 31일 날 4차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 열린우리당이 제1당이었고 그리고 꼬마민주당이 제2당, 한화갑의 민주당 그리고 박근혜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이죠. 이 3당 체제로 치렀는데 그때 당시에 제1당이 새누리당이 됐고 그때 광역 12개의 단체를 휩쓸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호남을 싹쓸이했습니다. 꼬마민주당이. 그리고 열린당이 호남에서 참패를 했고 이런 상황에서 치러진 역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방선거만 보면 철저하게 지역 중심 정당 체제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통합이 성사되면 이 와중에 국민민주당이라든가 민주국민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하나 또 생겨날 가능성이 저는 크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합니다. 네, 이 전당원 투표 결과만 가지고 이 통합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결국은 의결을 하기 위한 전당대회 개최가 필수적인데 네. 이 전당대회에서 물리적 충돌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우려들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전당대회 개최는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젠가요 이 결과를 발표할 때도 오늘 지금, 오전이죠. 네. 발표 장소에서 해프닝이 있었지 네. 않습니까? 상당히 지금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만약 전당대회를 열 경우에 박지원 대표가 얼핏 언급했던 그 87년 당시 용파리 사건 재판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물리적으로 이제 대회를 방해하고 찬반이 물리적으로 하면 완전히 그게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돼서 국민의당의 어떤 국민적 이미지가 완전히 땅에 떨어질 수가 있죠.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전자 투표로 이제 우회할 가능성도 네. 이걸 가지고도 또다시 편법이다 아니다라고 이제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첩첩산중인데 그래서 결국 안철수 대표의 이제 전략은 뭐 아주 간단한 것 같습니다. 이 지방선거에서 설령 지더라도 호남을 잃더라도 놓치더라도 결국은 전국 정당으로 하겠다라는 이제 전략인데 문제는 과연 18명 선언을 했던 그 통합 반대파들의 길이 어디로 갈 것이냐 두 가지 길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는 민주당하고 들어가는 건데 이 부분은 이제 여의치가 않죠. 아직도 많이 반대가 있고 뭐 지역위원회 문제라든지 선거 임박했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냐? 조금 전에 이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제3지대
뭐 무슨 새정치 무슨 연대라든지 같이 만들어서 일단 호남에서라도 살아남자라는 이제 그런 전략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죠. 네. 두 분께서는 국민의당이 결국에는 쪼개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계신데 그렇다면 국민의당이 실질적으로 분당을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냐. 방금 말씀하셨듯이 전당대회 등을 통한 어떤 물리적 충돌, 극심한 충돌에 이은 이 분열이 될 것이냐 아니면 합의 이혼 방식이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정당에서 찢어지고 헤어지는 것은 합의의원은 없습니다. 정당이 소멸되든가 합당은 전 당원이 합해서 합치는 수임기구를 통해서 합당한 절차가 있고 나머지는 탈당이나 이탈해서 분당해서 하는 건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서로 적대적인 감정이 상당히 쌓이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정상적인 이혼 절차는 할 수가 없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렇게 됐을 때 저는 호남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탈해서 새로운 정당 결사체를 만들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비례대표는 나오지 못하는 것이 이제 현실적인 법적인 한계이기 때문에 비례대표를 제외하고 나와서 교섭단체를 만들고 이 교섭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지방선거를 치러서 호남에서의 교두부를 만든 다음에 2단계로 다음 총선에서 현 민주당 본체와 서로 연합공천이라든가 합당을 하는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왜냐하면 3년 뒤가 되면 문재인 정부가 이미 3년 뒤가 되면 국정의 실패라든가 여러 가지 난맥상이 상당히 드러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왕적 대통령 시스템에서 대통령이 무한 책임을 지는 우리 헌법 질서에서 집권당이 상당히 불리할 가능성이 크다. 그때 되면 민주당의 지지율이라든가 대통령 지지율도 상당히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됐을 때는 새로운 호남을 중심으로 한 신당과 합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지방선거 전에 이탈한 호남 세력이 민주당으로 들어갈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호남 세력이 다시 민주당으로 들어간다면 이것은 민주당 본체가 호남당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지방선거는 각자 도생으로 치르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총선이 앞으로 2년 정도 남지 않았습니까? 2년 뒤에 다시 연합하는 그런 구도가 될 가능성이 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2006년도에 제4차 지방선거에서 꼬마 민주당이 6석으로서 지방선거를 호남에서 석권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남이라는 민심을 누가 자극적으로 접근을 하고 그리고 호남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논리를 누가 더 적극적으로 설파를 하냐에 따라서 호남의 유권자들은 결집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네. 이렇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이 본격 추진되면서 이른바 중도 통합에서 시작된 정계 개편이 뒤따를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지배적이지 않습니까? 일단 정계 개편 가능성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미 이제 정계 개편이 시작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합의 이혼은 없죠. 이미 치고받고 싸운 거나 다름없는데 사실 이제 파탄 이혼이나 다름없는 상태고 그리고 이제 두 당이 바른정당, 국민의당은 이제 통합은 뭐 계속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이제 자유한국당과의 어떤 연대나 통합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죠. 홍준표 대표도 뭐 비겁한 연대는 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이제 선을 했는데 그리고 부산에서 같은 경우는 이제 바른정당, 국민의당 사실상 선거 연대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정계 개편의 큰 그림은 이미 윤곽이 나타났고 또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네, 이번에는 한국당 상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유한국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재 영입 시작에서부터 난관에 좀 부딪히는 모습입니다. 안대희 전 대법관, 장제국 동서대 총장, 여기다가 이 서울시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홍정욱 전 의원까지 불출마를 선언했는데요. 일단 이 홍 대표의 지방선거 인재 영입 좀 난항을 겪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라든가 정당이라는 것은 널리 인재를 모이게 해서 여기에서 의회로 보낼 제목들을 뽑아서 지금 국민들한테 선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집이 화려해야만이 널리 이 집에 와서 내가 살 수 있겠다. 이런 확신을 갖고 오는데 한국당 같은 경우는 지금 지난 박근혜 정권을 탄생시킨 정당이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맞았고 그리고 지난 대선 선거에도 참패를 했고 국민들한테 상당히 어떤 그 버림을 받은 그런 정당이고 물론 보수 정당이지만 이런 상황에서 정당이 새롭게 태어나기에는 시간이 상당히 필요한데 거기에다가 문재인 정권 출범한 지가
지금 뭐 100일 좀 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개혁의 회오리가 상당히 지금 강하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야당이 이제 보수 야당이 접근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지금 구도가 지금 현재 짜여 있습니다. 지방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벗어나려면 좀 시간이 좀 더 필요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운 처지와 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보수 정당의 본거지인 TK 그리고 부산이나 뭐 일정 부분, 부산도 상당히 뭐 격전지가 될 가능성이 큰데 이런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가서 당선되려고 나가는 건데 내가 나가서 떨어지려면 그리고 안 되는 걸 알면서 나가면 그것은 뭐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표로서는 전국에 정말 우수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한국당을 바로 세워주고 한국당을 이끌어가는 그리고 지방 정권을 창출하는 그런 어떤 인재들이 모여야 되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녹록지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새해가 되면 지방선거가 약 5개월밖에 남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간상으로 봤을 때 한국당 입장에서도 주요 포스트에 대한 인재 영입은 시급한 상황일 텐데요. 그래도 약간은 이제 시간이 좀 있다고 봅니다. 보면 이번에 이제 홍준표 대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영입 대상 인물들이 너무 빨리 언론에 노출되는 바람에 참 이게 무산됐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데 보면 홍정욱, 안대희, 장재욱 보면 상당히들 다들 잘생기고 스펙 좋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 서울, 부산, 경남에서 바람을 일으키게 했으면 상당히 아마 자유한국당에게 큰 플러스가 되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바람은 두 번째고 지금 당선 가능성이 희박한데 어느 누가 그 당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홍준표 대표는 지금 외부 인사를 영입하는 데 주력하는 것보다는 당의 지지도를 올리는 것이 먼저 급선무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개혁 물갈이도 이제 지구당 개편도 있었지만 체제를 개편하고 국민들에게 상당히 긍정적인 이미지를 높여서 강화해서 지지도가 올라가면 그때는 이제 말려도 영입 인사들이 들어올 정도다. 그래서 좀 순서가 바뀌었다. 그래서 당의 지지도 특히 홍준표 대표 본인의 어떤 이미지 상승, 이미지 제고 이런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면 이후에 영입 인사도 빠르게 유리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아직은 시간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홍준표 대표님의 이제 멘트를 보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지금 언론에서 그렇게 묻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뭐 이분들이 미리 언론에서 공개를 해서 이분들이 뭐 여러 가지 검증을 받으니까 이제 그만 안 하겠다고 이렇게 공개를 하니까 그러면 대표 입장에서는 그래 안 하면 그만둬라 뭐 이런 식으로 본인의 뜻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정당의 대표 그리고 보수 정당을 이렇게 세워야 될 당 대표의 입장으로서는 3교 철회를 해서라도 이분들을 영입을 하겠다. 이런 저는 멘트가 훨씬 더 정당을 살리겠다는 의지가 강한 그런 대표의 어떤 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지난 금요일이었죠. 12월 올해 마지막 근무일인 29일에 국회가 이 본회의를 열고 민생 법안을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또 이 감사원장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도리안도 처리를 했는데요. 겨우 빈손국회를 면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역대 뭐 정국회치고 가까스로 우리가 통과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까스로나마 통과된 게 이제 다행인 거고요. 그런데 이미 넘어가는 와중에 이제 국회에서 상당히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쟁점으로 마지막에 이제 부각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 외교적 문제가 지금 아직 결말이 된 상태는 진행 중인 상황인데 그렇죠? 지금 원전이라는 파병 문제나 대북 접촉선이나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외교적으로 국가적으로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글쎄 이제 야당이 집중적으로 이제 공격을 하고 또 실제로 중동까지 갈 그런 이제 기세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연말 연초 정국에서 결국 국가적으로 큰 도움이 될까라는 의문도 갖고 있고 그리고 국민들의 과연 그래서 이미지나 여론 측면에서도 과연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더 많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만은 그래도 큰 파탄 없이 예산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연말 마지막 정기국회를 그래도 가까스로나마 통과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역시 우리 국회는 빈손으로 끝났다고 봅니다. 뭐 민생 입법이라고 해서 뭐 그리고 대법원장 입법 그런 것이 중요한지는 중요하지만 그러나 개혁 입법에 대해서는 하나도 손을 못 댄 것이 국회의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야가 협치가 실종됐기 때문에 하나도 이루지 못했다. 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법을 한다고 했죠. 또 국가정보원법 개정을 한다고 했죠.
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일부 개정한다고 했죠. 또 근로기준법 이것은 민주당에서 반대해서 못하는 거고 또 규조 프리존법 특별법 방송법 개정안 이런 뭐 수많은 개혁 입법이 서로 하겠다고 말렸지만 뭐 엄청나게 컸는데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개혁을 하려면 이런 개혁 입법이 의회에서 서포트가 되는 것이 국정의 성과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나 빈손으로 끝난다는 것은 뭐냐면 여야가 합의해서 해야 되는 이런 개혁 입법들이 하나도 통과되지 못한 이런 국회 저는 빈손으로 끝났다는 그런 혹평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 세한대 부총장,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